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과학 체험 캠프에서 대학생활 이야기의 진행을 맡게 된 글립이라는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단체입니다. 저는 글립 8기 팽진희이고 현재 수리과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응용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이제 통계학과와 컴퓨터공학부를 같이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 8기 화학부 3학년 오승현입니다. 네, 저는 생화학과 유기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실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 9기 생명과학부 재학 중인 남명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심 분야는 뇌과학, 신경과학 분야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국이 물리천문학부에 재학 중인 김성수라고 합니다. 이론 물리학이랑 응용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수리과학부랑 전기정보공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 8기 유현지입니다. 화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 졸업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 9기 김현욱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저는 고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립 9기 이동현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스포츠 통계학에 관심이 많고 따라서 인공지능도 함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학생활 이야기를 함께할 글립 패널들이 자기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눈이 왔는데 아침에 서울대학교에 눈이 쌓인 풍경을 저희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따끈따끈한 영상 보실까요? 네, 대학생활 이야기 세션에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의 생활이 어떠한지 다양한 주제와 경험들을 나눠볼 건데요.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대학생활이 입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합격을 하고 1월부터 2월까지 대학생이 된 기쁨을 만끽하면서 저는 열심히 놀았고요. 입학 전에 학교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준답니다. 자연대와 생명과학부에서 진행하는 OT가 있는데 2월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가서 선배들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고 또 그날 뒤풀이를 가서 친구들을 막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세터라고 자연대 전체가 가는 MT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다 같이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열심히 친구를 사귀고 선배들과 친해지고 또 흑역사도 생성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리고 3월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두근두근한 캠퍼스 라이프가 시작되었는데요. 3월 초에는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부스를 쫙 여는 동아리 소개제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동아리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걸 다 보려면 진짜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등록을 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수강 신청을 해서 시간표를 짠 대로 같은 과 친구들 중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남는 공강 시간에는 과방에 가서 수다를 떨거나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과제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수업을 듣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저녁 시간이 되고 저는 그럼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과방이나 관정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 금세 여름방학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학기를 따로 듣지 않았는데요. 그때 자연대에서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바로 과봉이라고 부르는 과학봉사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과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놀기도 하면 방학은 금방 지나가 버린답니다. 네, 이제 하반기인데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표대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축제 기간에 어쿠스틱 캠프라는 일정이 있는데 어쿠스틱 밴드의 버스킹 공연을 밤새 들으면서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고요. 이맘때쯤에 학과별로 장터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 학교 내에서 부스를 열고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115라는 것도 열리는데 이거는 과에서 술집을 아예 빌려가지고 컨셉을 잡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로윈 날에 술집을 빌려서 저희가 귀신 옷 입고 막 서빙하고 이벤트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와서 막 즐기다 가는 시기죠. 생명과학부에서는 귀신의 집을 모티브로 115를 진행해서 막 피 흘리는 화장 같은 거 하고 서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115를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과의 115에 가는 것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방학 때 좀 유익하게 랩이나 회사 인턴을 하기도 하고 점점 자기 진로를 탐색하며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등의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방학 때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줌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생활이 큼직큼직했던 사건들을 요약해서 들어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세세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여기 지금 패널들 분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대학 생활 이야기 퀴즈와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와 토크에는 총 4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답을 채팅으로 맞춰주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대구역에서 서울대 학교까지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김정민 학생 정답 맞추신 것 같습니다. 28분이 정답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도보로 28분이 소요가 되고 만약 버스를 타신다 하더라도 정문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교 중심까지는 28분 정도 비슷하게 소요되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통학을 하게 된다면 사는 곳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여도 학교에 오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통학을 했었는데 서울대 입구역까지 1시간이 걸려서 왕복 3시간을 이동시간에 사용하였습니다. 1교시 수업이 있다면 출근 시간에 힘겹게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까지 와야 하고 집 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에 겹친다면 말 그대로 엄청 피곤한 3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캠퍼스 근처에 있는 고려대, 연세대 등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학을 하시게 된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정신력을 소모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게 된다면 통학에 쓰는 이런 힘겨운 시간 동안 더 놀 수도 있고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통학을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로움을 느껴서 기숙사 생활이 끝나고 2학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측면 이외에도 생활적인 부분에서 자취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집니다. 자취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와의 상의 없이 친구들을 방에 초대해서 같이 놀거나 과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방 내부 구조를 기숙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방 안에 키보드 등의 악기를 둘 수도 있고 조명을 둘 수도 있고 작은 PC방을 꾸려놓으실 수도 있고요. 막 작은 카페도 꾸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혼자 살다 보니까 더 늘어지고 게으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깨워줄 수 있고 기숙사에서는 룸메한테 챙김받을 수 있다지만 자취는 그렇지 않다 보니 알람 하나 놓치면 바로 지각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짧아서 설마 지각하겠어 하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오시게 된다면 학교에서 거리가 먼 만큼 더 일찍 도착하는 기현상을 보일 수 있으신데요. 요새 줌으로 수업을 해도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분들 은근히 많잖아요. 비슷하게 거리가 짧아도 늦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약 자취를 하면 통학하거나 기숙사에 살 때보다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걸 쓰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저는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기숙사에서 지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지낸 경험이 더 자유롭고 즐겁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기숙사 통금이 존재하지 않고 손혈관 인식으로 출입할 수 있어서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는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6인 1실인 곳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저 포함 6인 1실에서 6명과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인 1실 3개가 한 집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데요. 거실에 소파, 책상, 냉장고가 있고 베란다에는 세탁기가 있어서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밤 늦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일찍 잠이 드는 룸메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실에 나와서 할 일을 마무리하는 등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사실이나 기숙사 식당을 밤에는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밤에 기숙사 식당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리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기숙사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의를 들으러 가기도 편하고 비용도 자취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기숙사 룸메로 만나는 친구들과 다양한 과의 친구들이나 교환학생들도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앞에서 두 친구가 자취와 기숙사 생활을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1학년 때 기숙사에 있었다가 2학년 때 통학을 하고 3학년 때부터 2년간 자취를 하면서 사실상 대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그 선택지들은 거의 다 해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통학의 가장 큰 장점은 집밥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자취방에 어마어마한 월세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후자가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집밥도 커요. 저는 요리를 되게 잘 해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많이 사 먹고 배달도 많이 먹고 그리고 집밥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달을 시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월세와 함께 그런 현실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자취는 정말 좋고 그리고 좋은 이유는 앞에 성수가 말했던 시간 절약, 자유 이런 점과 더불어서 저는 같이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을 꼽고 싶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별로 그럴 수가 없지만 밤 11시면 막차를 타고 귀가를 해야 하는 통학로들과 달리 밤새 놀고 그 청춘 그 자체를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밤의 신선한 날씨에는 같이 친구들이랑 서립 어디 앉아있기만 해도 정말 좋더라고요. 기숙사도 물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기숙사 살던 같은 과 친구들과 기숙사 취사실이나 아니면 기숙사랑 가까웠던 낙성대역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기숙사는 룸메가 저희 학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룸메가 정말 잘 걸렸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각각 만나고 하는데 그건 운이 정말 좋았던 거고 그러한 점 때문에 기숙사가 자취보다 돈을 훨씬 덜 드는데도 자취를 고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고 운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네, 다음 보기들이 나와 있는데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현재 실제로 있는 과목들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개수의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답은 5개입니다. 이광원 학생이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가 답입니다. 초급 물리 실험 6번 빼고는 모두 서울대학교에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시간표를 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마다 학년마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전공 또는 교양 과목들이나 선택 과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수업들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다른 과의 교양들을 찾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수 학점이란 들은 강의의 시간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1시간 15분씩 주 2회 행해지는 수업은 3학점 이렇게 계산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다양한 학점들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업 시간만 채운다고 졸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겠죠. 이에 대한 점수가 평점으로 A 플러스 A0부터 B, 어쩌면 F까지도 주어진답니다. 또 수업은 전공과 교양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전공은 본인의 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정해진 과목들이고요. 또 교양 과목들은 자기 과 외에도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어진 수업들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부여서 전공 수업이 예시가 분자생물학, 위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양 수업으로는 인간과 종교 이런 것까지 들어보았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계획한 시간표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강 신청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한 시간표를 자기가 따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때 요구되는 게 바로 순발력인데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종이 땡 울리면 빛의 속도로 이걸 수업 신청을 눌러야 돼요. 그게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인기 많은 명강의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강의에 대한 수강권을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순발력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략을 특히 잘 짜야 하는데요. 어떤 순서대로 과목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픽순을 수강 신청 전날에 열심히 고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첫 수강 신청을 완전 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첫 수강 신청인 만큼 긴장해서 1시간이나 일찍 동네 PC방에 도착해서 서버 시간 타이머도 맞춰놓고 순서대로 빠르게 클릭하는 법 이런 것도 진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수강 신청이 30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PC방 서버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아저씨가 사람들을 막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근처에 PC방 다른 거 하나 없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엄청 가야지 다른 PC방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대학생 친구랑 막 뛰어가지고 다른 PC방 먼 데까지 뛰어가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마음도 급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바로 하니까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전 심지어 첫 클릭에 렉이 걸려가지고 다 놓치고 교수님께 더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초안지 쓰기로 몇 개를 메우고 또 계획과 굉장히 다른 시간표로 1학년 1학기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PC방을 향해 함께 뛰었던 친구와 전우회로 친구를 먹었으니 지금은 좋은 추억이네요. 네,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을 끝냈으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해야겠죠? 앞서 여러분에게 받은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공부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에 가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PPT 먼저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의 차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짤인데요. 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랑 대학교 공부의 차이를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공부는 정해진 시간 동안 답이 정해진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가를 평가한다면, 대학 공부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서 설득력을 얻어내는 그 논리 구조의 엄밀함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대학 공부나 그 이후의 단계를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단계라면, 대학 공부는 학문 혹은 연구를 하기 위한 과정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레포트나 논문과 같은 학술적 글쓰기의 중요성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나의 논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글쓰기 과제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험 수업이 더해지는데, 이게 이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수업들인데요. 이 실험 수업에서도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여기서 쓰는 레포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실험 방법이 어쩌다, 뭐 실험 기구는 이렇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실험을 했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디스커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내가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율성이 또 정말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수업 시간도 고등학교처럼 뭐 50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시험 방식도 객관식, 서술형 아니면 뭐 논술형 굉장히 다양하고 뭐 암기형 혹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야 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듦의 세기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균일하게 빡빡하다면 대학교는 어떨 때는 되게 널널하고 어떨 때는 미치도록 바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 약간 유동적인 것 같아요. 힘듦의 세기가.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밤을 되게 자주 새는데 고등학교 때는 밤을 새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내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공부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런 학습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친구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선배들이나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짜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커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 공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공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도 그렇고 아마 대학을 이제 지원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재밌어 보이는 이과가 나중에 막상 공부해 보니 나랑 안 맞으면 어쩔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전공 제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리과학부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통계학과와 컴퓨터공학부 이렇게 두 개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다전공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60학점의 전공을 듣고 44학점의 교양을 들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경우를 심화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걱정처럼 만약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분야가 재미없을 경우에 바로 이 다전공 제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전공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전공, 두 번째는 복수전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계 연합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도전하기 쉬운 다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전공 39학점과 제2전공은 21학점만 수강하면 된다는 조금 더 쉬운 졸업 조건이 있고 심지어 졸업 논문도 제2전공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딱 다른 전공을 좀 맛보기 정도로만 하고 싶다 하면 아마 적합한 다전공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만 졸업 증서에는 부전공이라고 찍혀 나온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이 두 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전공은 39학점으로 똑같은데 이제 제2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공과 마찬가지로 39학점을 이제 들어야 되면서 똑같이 졸업 논문을 이제 두 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 온전히 그 제2전공 또한 그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특히 경쟁률이 좀 취업이 잘 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쟁률이 셉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학과마다 다르지만 자소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주전공도 좋지만 이제 다른 전공도 이제 같이 자기 전공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면은 도전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네 번째 있는 바인데 요거는 이제 연계 전공과 연합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이제 자기 전공에 이제 플러스로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연합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에 이제 다른 분야를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수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리과학부 기본 커리큘럼에 더해서 경제, 경영, 그리고 산업공학과, 컴공을 섞은 이제 전공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이 가는 특정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그 공부하기 위한 과가 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경우에 도전할 만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그 진학을 할 때 자기는 이런 공부가 하고 싶은데 적합한 과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여러 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연합전공 또는 연계전공 제도에 혹시 그 과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전공 제도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개개인들이 다 다르듯이 이제 학교에서 정해준 이제 커리큘럼에 딱 맞는 그 적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 전공이 자기와 안 맞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에 먼저 진학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관심 가는 분야가 생긴다 하면 다전공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이번에도 퀴즈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지난 방학 동안 서울대학교 고생물학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저희 고생물학 연구실에 없는 물건이 지금 여기 보기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고생물학 연구실에 없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번이랑 4번을 답이라고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답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답이 지금 정답이 얼추 나온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번 확인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기들이 사실 보면은 왜 이런 게 연구실에 있을까 싶은 보기들이 좀 있죠. 네, 뭐 공룡 피규어, 3D 프린터, 에어 컴프레셔, 오한마. 네.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허진규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정답은 5번 페인트와 6번 전자현미경입니다. 앞서 있는 1, 2, 3, 4번은 모두 다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사용도 하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페인트 통은 있는데 페인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은 하지만 저희 연구실 기기는 아니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연구 인턴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대 자체에서 연구 지원비를 받으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구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연구실의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제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정하게 돼요. 연구 주제를 정한 후에 이제 자연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은 앞서 말한 대로 뭐 방학이나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환경과학부에 소속된 척추고생물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턴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는 이제 뭐 연구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보통은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논문을 되게 먼저 많이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얻고 난 다음에는 이 먼저 계셨던 대학원생분들의 연구를 좀 도와드리거나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PPT에 있는 게 제가 했던 건데요. 저는 지난 방학 동안에 연구실에 보관돼 있던 여러 화석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백악기에 살았던 민물 조개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처리하고 이게 어떤 동물인지 분류하는 작업들을 저는 이제 했었습니다. 연구 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8월 달에 떠났던 저희 연구실 필드랑 9월에 있었던 이제 고생물학회에 이제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따라서 했던 활동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 기억이 좀 강하게 남은 것 같아요. 먼저 이 8월달 연구실 이제 필드 같은 경우는 남해안 일대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었는데요. 이 화석은 보통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 마련인데 교수님이 현우가 일로 와봐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귀신같이 거기에 화석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바로바로 찾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서 정말 저에게는 유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건 말고도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한국고생물학회에 참석했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떤 뭐 지층 필드를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랑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연구 인턴십을 하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분들을 최전선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가장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욱이처럼 학교에서 경험을 쌓는 방법이 있기도 하는 것처럼 학교 밖에서도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외부, 그러니까 기업이나 인턴십 또는 다양한 공모전 등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제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때 제가 받았던 저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집중력 관리를 위한 AI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의 주제가 이거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의 기획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좀 대비해서 그 비대면 시험을 위한 AI 시험 감독관 서비스를 처음엔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AI 시험 감독관 서비스는 저희가 2달 동안 고민했던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획 발표를 거치면서 평가단으로부터 조금 사업성 측면에서 공격을 좀 받게 되어서 저희가 주제를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듯이 저희가 기획한 그 기술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험 감독관에 쓰려던 그 AI를 이제 사람들의 개개인의 집중력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에 적용해 보자라는 살짝만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기술력도 그렇고 뭐 사업성도 그렇고 모두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되게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뭐 아마존 서버도 구축해 보았었고 앱이나 웹도 개발해 보면서 이제 좀 실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코딩 실력이 정말 확실히 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이과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이 좀 꿈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업이 얼마나 좀 까다로운지, 그 잘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희귀한 케이스들인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학교 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색다른 활동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는 매 방학 스노 인 더 월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방학 동안 외국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계절학기 3학점을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베이징, 도쿄, 모스카우, 파리 등 정말 다양한 국가의 도시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열리는 스노 인 더 미네소타를 참여했고, 올해 1월에 5일 동안 이제 국내 사전 강의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듣고 지도 교수님과 3명의 그 조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은 2월에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2주간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대학과 함께 했는데요. 2주 동안 현지 교수님들께 뭐 창업, 디자인, 뭐 이런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에 대한 소개와 역사, 그리고 미국의 선거 방식 등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듣는다면 뭔가 진정한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좀 힘들겠죠. 미네소타는 다양한 회사들의 본사가 있는 매력적인 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정말 익숙한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등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3M이라는 회사의 본사에 가서 정말 설명도 듣고 그리고 현재 그 본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선배님들도 뵙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미네소타 학생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과 위스콘신 대학의 정말 멋진 농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미네소타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거 보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오늘 위스콘신이랑 이제 붙으면 뭔가 미네소타가 질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웃으면서 넘겼었는데 그때 딱 이제 미네소타가 이기게 돼서 진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컨트리 스키라는 것을 탈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 이 스키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와는 조금 다른 종목이어서 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2주간의 경험을 다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이제 대학에 오셔서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쓰는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한 장학금을 통해서 학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저 역시 수없이 많은 과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인을 통해서 과외를 추천받았고 이외에도 제가 원래 다니던 학원 실장님께 조금 부족한 학생들과 연결을 받아가지고 과외를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인이나 김과외 같은 과외 매칭 사이트를 통해서 과외를 구했고 다양하게 많은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에 맞게 수리 논술과 혹은 수학 내신의 과외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과외를 하면서 저도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자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한 뒤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사진을 함께 보고 가시죠. 바로 과 친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스포츠 통계학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유럽에 가서 직관하는 것이 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고 축구를 좋아하는 과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숙소도 모두 다 찾고 교통편도 직접 다 예약하고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해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른들과 그동안 여행을 가다가 직접 저희가 스스로 모든 일정을 다 계획해서 여행을 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유럽에 처음 도착한 곳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프랑스에서 지하철 파업이 있어가지고 교통편이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제가 직접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서 숙소에 이동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게 맞는 티켓인지 잘 몰라서 7만 원 정도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파업 덕분에 에펠탑이나 루브르 같은 유명 관광지들의 사람이 매우 적었고 그 덕에 좀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넘어가서 스톤헨지 혹은 리버풀에 가서 비틀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많은 추억을 쌓았고 이제는 힘든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경기를 뛰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기 전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제가 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네, 사실 서울대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게 과외를 통해서 수입을 충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전공인 화학부터 수학, 물리 등 다양한 과외를 했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는 저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일을 하다가 늦게 대학원을 가고자 하신, 그래서 5살 차이가 나는 언니를 그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위한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수학을 훨씬 늦게 가르치고 언니 전공은 미술이다 보니까 수학을 정말 안 하셨어서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뭐 연립방정식이나 원의 공식 이런 거를 가르치고 대신 영어로 그런 신기한 과외도 했었습니다. 물론 과외 말고 다른 알바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카페 알바 로망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친구가 24시간 카페 야간 알바를 했어서 방학 내내 밤에 놀러 가서 공짜 커피 얻어 먹고 그다음에 카페 노래 선곡하는 것 좀 구경하고 그다음에 마감하는 거 도와주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얻어 먹는 것도 되게 쏠쏠했는데 그리고 정말 신기한 알바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가 의대도 아니고 농생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MRI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 목적으로 MRI 임상실험 알바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시급 3만 원을 받고 MRI를 찍고 오는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싼 건데 돈 내고가 아니라 돈 받고 찍고 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막 보조 출연 알바를 하시는 분 아니면 요즘 뭐 타링처럼 취미생활 앱이 되게 활발한데 거기서 춤 가르쳐서 용돈 버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알바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생활비부터 자취방 월세 그리고 동현이처럼 여행 자금을 모으면서 방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했던 봉사활동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인적으로도 또 학교에서 단체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또다시 봉사활동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이 되어서 하는 봉사활동에는 마음가짐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이유는 학교에서 정해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또 대학 입시에 필요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음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참여했던 자연과학대학 과학봉사단 행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봉사단은 자연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 모의 면접, 토크쇼 등을 기획해서 5일 동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만나는 행사라는 것인데요.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봉사활동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동아리 활동에 비해서 비교적 단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부담은 적기 때문에 한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다 보면 금세 친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끝난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놀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그리고 성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기획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참여했던 과학봉사단 캠프는 교육봉사였다면 혹시 아름다운 가게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한 수익을 이웃과 나누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제 친구는 이곳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점이 바로 대학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생이 되면은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조금은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어서 시간의 여유만큼 마음에도 여유를 갖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서울대학교 댄스 동아리가 아닌 것은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답이 하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답이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김태경 학생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 BGM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소개가 되었는데 서울대학교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대학생활 4년 내내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앞서 퀴즈에서 나왔던 어반 댄스 동아리 혼돈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혼돈이는 얼핏 보면 왜 도대체 댄스 동아리 이름일까 싶은데 사실 혼자 또 춤추니의 줄임말로 혼자 추지 말고 같이 추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동아리니까 대표적으로 왼쪽 사진과 같이 정기 공연을 하고 아니면 학교 축제 무대나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커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주 활동입니다. 한참 활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정식 연습만 한 28시간 정도까지 됐었던 적도 있어요. 뭐 하루 평균 4시간씩 춤을 추는 대학생이 된 건데요. 그리고 공연이 가까워지면 추가 연습도 잡히고 아니면 뭐 리허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평생 본 친구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다. 이런 점이 정말 동아리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좀 웃긴 걸로는 제가 후라이팬, 그 냄비 후라이팬 할 때 그 후라이팬을 들고 춤을 출 뻔한 적도 있어요. 저희가 공연을 하면 의상부터 뭐 그 대여료 이런 것까지 돈이 많이 드니까 외부에서 공연료를 주시면서 찬조 공연을 해달라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어떤 행사가 그 주방 식기들 뭐 후라이팬, 냄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사 제품을 들고 이제 춤을 춰달라.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들고 있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는 안 하고 들고 있는 척만 하고 공연을 했는데 결국 뭐 그래도 막 그 가서 문에서 막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방에서 주시는 간식 먹으면서 뭐 행사 뛰고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신촌 그 커다란 광장이나 한강에서 춤을 추고 풀 메이크업을 받고 아이돌 의상을 입고 영상을 남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 동아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앞에서 말한 활동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내 전공 말고 정말로 좋아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취미 생활을 대학생 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고 나서는 또 찾을 시간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스튜디오 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아리에서 크리에이터 남띵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올리는데 서울대라는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영상,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Q&A 영상, 공부 자극이나 멘탈 케어 컨텐츠, 그리고 대학생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등까지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는 크리에이터와 PD, 디자이너, 대표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는 영상에 나와서 자신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고요. 편집이나 썸네일, BGM 이런 것들은 PD들이 맡아서 한답니다. 그리고 광고라든가 다른 채널과의 콜라보, 인물 섭외 이런 관련된 일들을 대표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샤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일도 많이 배우고 또 함께 결과를 만들면서 성취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대형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캐릭터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말빨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10만 구독자를 보유하는 채널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기회가 삶에서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얹혀지는 이 무게를 생각하면서 말을 가다듬고 완성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브이로그 찍고 막 영상 찍고 이런 거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유튜브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 또 많은 수입 멘티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 지금 당장 달려가서 지금 제 말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어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AAA라고 아마추어 천체 관측 동아리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학교 천문대나 별이 아주 잘 보이는 백마고지 같은 곳에 찾아가서 만원경으로 별 관측도 하고 사진도 찍는 동아리인데요.
추운 날씨에 핫팩을 하나씩 들고 밤새도록 별을 보던 그때 그 사람들의 열정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희 동아리 사진전에서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구입해 온 것인데요. 정말 멋있죠? 네, 이렇게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아리,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바로 MT이죠. 동아리 MT에서는 게임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밤새도록 얘기도 나누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동아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입생 때에는 MT에 가서 일도 돕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거의 하룻밤 만에 다 기억하고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AAA는 역사가 깊은 동아리여서 특이하게도 사회에 나가 있는 고학번 선배들도 참석합니다. 40대 선배들이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저희와 어울려서 같이 놀았는데요. 덕분에 처음으로 아주 비싼 양주들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는 졸업한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 MT들은 학년별 또는 1, 2학년 정도가 같이 가는 시기고 이렇게 선배들도 오는 MT는 드문 편입니다. 저희 AAA에서 다루는 밤하늘과 별은 아주 낭만적인 소재이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는 커플이 아주 많았는데요. MT에서 만난 한 선배님은 남편을 AAA에서 만났고 또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MT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AA에서 만난 친구 부부와도 자주 만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졸업해서도 대학생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동아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대학 동아리의 좋은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찾기도 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마음껏 해보세요. 네, MT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과 내에서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 개수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간다면 그 연초에는 정말 많은 MT들을 갈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과의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이제 Mathematical Encounterin이라는 이제 이름의 MT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MT를 학생들끼리 가는데 이제 요 ME라고 부르는 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까지 모두 다 같이 1박 2일 동안 놀러 가는 행사예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만큼 정말 다른 학생들이 알아서 가는 MT와는 다르게 이제 정말 지원과 먹을거리 또 상품도 되게 빵빵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또 게임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대한 일종의 그 마음의 장벽을 좀 없애주는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행사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는 점이 이제 다른 MT와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자연과학 캠프처럼 그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처럼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요 그 매스메티컬 인카운터링 요 저녁 시간 때 이 유학이나 진로 등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조언과 상담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그 진로에 관한 꿀팁을 되게 많이 얻어갈 수 있고 또 전공에 대해 좀 회의감이 드는 딱 그 시점에 이제 좀 위로를 좀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모든 그 일정이 끝나고 나게 된다면 이제 다른 MT처럼 이제 친구들과 뭐 놀고 술 게임도 하고 또 밤새도록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리과학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과를 가더라도 이제 형태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씩은 있을 건데요. 이런 행사들을 이제 놓치지 마시고 이제 물론 친구들과 놀고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은 그 꼭 챙겨서 이제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수업 외에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조언들을 잘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패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대학 생활에 대한 퀴즈 앤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인데요.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서울대도 연고전 참여하나요?
티켓을 주시면 감사하게 가겠습니다. 저희의 축제보다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네, 그 서울대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 하면은 서울대는 되게 넓기 때문에 이제 학식도 이제 학관에서 주는 음식, 학관에서 파는 음식도 있고 또 건물마다 되게 음식을 파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생대 건물에서 파는 농식 아니면 뭐 사범대 건물에서 파는 사식 등등 되게 많기 때문에 메뉴가 많아서 맛있다기보단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맛있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는 어느 정도까지 개인 물품이 반입이 가능한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규제는 하지 않고 그 전열 기구들 막 고데기나 그 물 끓이는 거나 막 밥솥이나 이런 것들 불날까 봐 놓지 못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되게 널널하고 굉장히 다 가져올 수 있는 편이에요. 학교 가면 살 빠진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수업이 워낙에 다양한 군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보는 찍히거든요. 그래서 좀 걷다 보면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이 케이스고요. 대학교에 가면은 보통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급식을 먹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일단 외식도 많이 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술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면서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내에 숨겨진 명소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학 캠퍼스 중에서 정말 넓은 편, 제일 가장 넓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지역 어떤 부분들을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위공대 이런 곳들은 위공대생이 아니면 별로 가볼 일이 없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서울대 숨겨진 명소라 하면 이제 버들골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가보면 무슨 골프장 라운지처럼 이렇게 되게 넓은 잔디밭인데 거기서 이제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평소 이제 뭐 어떤 술을 마시기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명소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알기로 옛날 BTS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폐수영장도 서울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가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내내 시험 기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 시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마도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과목들도 있고 중간고사가 2번 있어서 시험에 총 3번 있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2가지 과목을 같이 듣게 되면은 중간고사가 첫 번째 거가 끝나면 또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바로 오고 해서 시험 기간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 선배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스터디를 하면서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과 같이 질문을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수업이 끝나면 이제 교수님께 앞에 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 복수 전공할 때 주전공 학점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전공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이제 60학점의 자기 전공 과목을 듣고 졸업을 해야 하지만 이제 복수 전공 포함 그 복수 전공, 부전공, 이제 연계 전공 아무거나 이제 다전공을 한다면 자기 주전공은 39학점만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점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 느낌에 이제 학점이라고 물어보신 게 아마 평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점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130학점은 맞춰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학점이 아니라 평점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보시면 평점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이거는 좀 진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점을 중요하게 보는 진로라면 이게 평점이 정말 중요할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평점이 그렇게 내가 뭐 경영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평점은 그럼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는 어떤 대학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수치가 저는 평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대학 때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럼 수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평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한테 제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는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아리를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진짜 원하고 시간만 된다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목요일마다 회의가 있는 동아리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동아리의 활동일이 뭐 화목이 겹친다 이러면은 조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학점도 조금 신경 쓴다 이러면은 공부할 시간도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시간 밸런스 맞춰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뗀동 2개랑 봉사 동아리 하나랑 여기 이게 학생 단체긴 하지만 동아리 여기까지 해서 4년 동안 4개까지 기억이 나는데 아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뗀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2개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처럼 막 분야별로 하나씩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둘 다 진로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되는지 취미 관련 동아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앞에 질문과 연관시켜서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동아리를 바꿀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당연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는 무슨 비밀 결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다고 못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뭐 사정이 있다 이러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다른 걸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동아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글립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약자로 자연과학대학 우수 학생 단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에는 크게 공원, 그 다음에 학술, 교류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공원에서는 뭐 자연과학 지금 캠프 여기 하는 것도 이제 공원 활동에 속하고 저희가 여름에는 자연과학 콘서트를 굉장히 크게 열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그런 활동들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주변 고등학생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의 경우에는 뭐 서울대학교 공대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고 카이스트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과 공헌을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저희가 지금은 또 못 나가는데 외국 대학 학생들과도 외국에서 교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수 학생 단체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를 열어서 지금 저희가 전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열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처음 생긴 게 지금 글립도 인스타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드 뉴스를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는 학생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줌이라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로 교수님과 함께 이제 수업을 듣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미리 강의를 이제 찍어 두신 다음에 그 어떤 사이트에다가 올리셔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조금 더 뒤늦게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1학기에 저희 전공에서 해양선상 실습이라는 과목을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목은 이제 배를 타고 일주일간 나가서 이제 진짜로 실습을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때 딱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배 타는 일정이 다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를 좀 신청을 취소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괜찮아질 때 잠깐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조금씩 존재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고 그 대학 재학 중에 창업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창업이 막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을 뭐 구상하고 또 개발시키고 이런 학생들은 많을 텐데 아마
좀 우리가 좀 창업됐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아마 졸업한 이미 시기가 되었을 듯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뭔가 창업을 딱 했다라는 그런 사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그래도 학부생 때 창업 관련된 도전은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막 정부에서 지원하는 막 K 스타트업이라는 그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서 쓰고 면접 봐서 자기네들이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지원금을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생 때 그래도 좀 진로가 잡히기 전에 그 도전 정도는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유학과 국내 대학원 차이가 이제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대학원을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아마 이제 그 해외 대학원에 붙는 것도 포함시켜서 이제 사실 유학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장학금도 타야 되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정말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요런 그 공부 관련된 질문들은 저희 내일 토크 타임 때도 많이 다룰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질문했는데 저희가 못 읽었다 하면은 잘 메모해뒀다가 내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실 해외 유학보다는 조금 덜 힘든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학원도 입학 시험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입학해서 대학원생 1학년 때 또 추가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로 교수님 랩이 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험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대학생은 공부를 하는, 그리고 교수님들께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대학원은 약간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네 연구 분야를 정해서 그걸 정말 열심히 한 거의 3년, 5년 정도까지 연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생과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 준비해야 될 점으로 저는 꼭 꼽고 싶은 게, 대학생이 먼저 되어서 대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턴이나 뭐 강의들도 많이 찾아서 듣고, 또 논문도 많이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화학이라는 학문 전체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대학원에 가서는 화학 안에서도 아주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내 평생의 커리어가 될 텐데, 내가 어떤 분야를 맞는지를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적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러분 유학을 가시든 국내 대학원을 가시든 어디를 생각하시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이 말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관련된 질문인데요. 군대를 언제쯤에 가면 좋을지, 그리고 복학 후에 어떻게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군대를 언제쯤에 가면 좋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과목을 앞으로 들을 거고 어떠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군대를 가는 시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립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3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 친구들 주변에는 1학년 마치고 간 친구들도 있고 2학년 마치고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복학한 후에 학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들으면서 동기들이 복학을 하면 같이 함께 지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 동아리를 하면서 복학하신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학교에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랑 물리학과 학생들이 개인적인 거 외에도 교류 활동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대학교 자연대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는 학생회라고 해서 자연대 학생들이 같이 세터라는 MT를 준비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봉사단 같은 캠프를 주관하는 것인데요. 이런 학생회를 통해서 자연대 안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과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대 안에서 교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교 재학 중 가장 의의를 두고 참여하셨던 활동이 궁금하다고 하였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저는 글립 활동이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멘토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저희끼리 또 학술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전공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보다는 이제 딱 대학교를 와서 이제 공부를 친구들과 같이 하다 보면 좀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공부하다가 약간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든 적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진로 고민도 하게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수 전공을 이제 한 이유도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공부하기엔 완전 순수 쪽으로 가기에는 뭔가 저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를 안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후회하시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과 별개로 사실 저희 학교는 전과도 그렇게 많이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돼요. 내가 여기 1학년 때 와가지고 되게 많은 걸 배우면서 언제까지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따라서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된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더 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전공을 안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놀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왜냐면 훨씬 로드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과제나 시험의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근데 아까 평점 얘기랑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현욱이었나? 평점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평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현욱이가 해줬는데 그 자신의 진로는 4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평점도 어디까지 필요할지 전혀 모르고 따라서 1학년 때도 평점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당히 노시면 좋습니다. 물론 노는 것도 정말 좋고 많은 분들이 노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다들 자연과학대학을 꿈꾸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 학과를 염두에 두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학과를 오신 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연과학대학을 꿈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학대학을 꿈꿨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스포츠 통계가 원래 초등학생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진로에 맞게 통계학과를 오고 싶어 했고 그걸 맞춰서 공부해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학생이 반배정을 응원해달라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이은규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 모두 응원합니다. 오늘 퀴즈 중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추후에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대학생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호기심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대학생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